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정보대학원의 이관희 박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디지털 포렌식 개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디지털 포렌식 개요 부분 중에 이제 디지털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에요. 디지털 데이터의 특성을 아날로그와 대비하여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실제로 포렌식을 하는 기술적 측면에서도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 특히 법률적인 측면에서 논의를 할 때 디지털 데이터의 특성은 매우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이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수 수열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비트라고 얘기를 하죠. 비트는 바이너리 디짓을 합친 글자이고, 이거는 결국 0과 1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하더라, 이런 말이고요. 0과 1로 표현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 효율성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0부터 127까지에 있는 사이에 있는 숫자들을, 그러니까 총 128개의 숫자가 있잖아요, 그죠? 이것들을 표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가장 이제 원초적인 방법은 0부터 127까지를 종이에다 써놓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총 128개의 종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만약 이거를 세 자리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100의 자리하고 10의 자리, 1의 자리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의 자리에는 1이라고, 어차피 100이 최고니까 숫자 하나를 써놓고요. 10의 자리에는 0부터 9까지 총 10장의 카드를 만들어 놓고, 여기도 0부터 9까지 10장의 카드를 만들어 놔요. 그러면 카드가 몇 개 필요하냐면, 여기 처음에 이거 아까 전에 얘기했던 128개의 카드가 필요했지만, 여기서는 21개의 카드를 가지고 128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100의 자리하고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할 수 있죠. 그러면 0과 1을 어떻게 하느냐, 0과 1을 0을 카드를 7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1을 7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0 카드 7개랑 1을 7개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이거는 14장이죠. 그러면 이 7개의 자릿수를 가지고 0과 1의 카드만 14개를 갖고 있으면요, 128개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진수로. 그럼 결국은 이게 가장 효율적인 통신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디지털의 특성이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가 생겨요. 그 비가칙성부터 마지막 초국경성까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식성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인데, 이 측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종이에다 글씨를 썼을 때는, 물론 그것도 종이에 글씨를 썼는데 독일어를 썼는데, 또는 예를 들어서 아랍어를 썼는데 아랍어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아랍어인지조차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역시 비가시성이라는 말이 통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일반적으로 글귀냐, 그리고 그림이냐, 영상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바로바로 이해를 하지만, 디지털 데이터는 결국은 모든 정보를 우리는 0과 1로 표현을 해가지고 결국 저장을 하잖아요. 그럼 저장되어 있는 걸 보면은 무조건 0과 1이라는 숫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 우리는 가시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야, 예를 들어 종이, 아니면 칼, 뭐 예를 들어서 뭐 피가 됐든 혈흔의 모양이 됐든 이런 거는 그대로 그 모습을 법원에다가 현출시키면 판사 입장에서 이거는 어떤 글이구나, 어떤 내용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0과 1이라고 있는 걸 그대로 판사한테 0과 1로 되어 있더군요 라고 던져줘 봤자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본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0과 1이라는 값을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 특히 재판장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해석체가 필요하죠. 그 해석체를 우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라는 도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도구를 통해서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준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일반적으로 유체물 같은 것들을 그대로 보관해서 갖다 놓으면은 재판장이 기준을 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디지털 데이터의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에 어떤 매체, 그 매체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되겠죠. 그 전문가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디지털 전문 도구를 사용해서 제대로 해석을 해서 재판장한테 결과값을 주는 거죠. 그 결과값을 줬는데 만약에 재판장이
야, 이거 도대체 누가 한 건데, 도대체 이걸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건데, 그거 과연 믿을 수 있어?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던질 때 제가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거는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포렌식 기술자가 이제 해석을 하게 된 거고, 그 해석을 할 때 그냥 아무거나 쓴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어떤 하드웨어와 그리고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를 검증된 거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결과값에 대해서 충분히 믿음직하다고 생각하셔서 판단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특성은 휘발성이죠. 휘발성은 휘발유를 생각하시면 되죠. 휘발유는 액체 상태에 있다가 아주 쉽게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빠른 시간 내에 그게 소실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디지털 기기는 전력이 공급돼야 동작을 하죠. 뭐 전력을 공급을 해야 디지털 기기가 돌아가고, 거기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이제 해석을 하고 불러들이고 처리하고 결과값을 다시 내놓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주 기억 장치, 이 주 기억 장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계신 하드 디스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램을 얘기하는 거고요. 램의 역할은 뭐냐면 1과 1을 더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도 이 뇌로 연산할 때 마찬가지죠. 1과 1을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이라는 거 일단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죠. 그리고 나서 다시 1을 또 집어넣어야 됩니다. 두 번째 1을 집어넣을 때 앞에 1이 사라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그 뇌 메모리에, 워킹 메모리에는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고 이미, 그리고 1이라는 숫자를 다시 그대로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더하기를 한다. 그러면 사칙 연산 중에 더하기를 한다라고 하는 연산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나면 그대로 놔둬야죠. 놔둔 상태에서 2라는 거를 결과값을 생성해냅니다. 그 결과값을 어디서 생성하냐? 우리가 갖고 있는 워킹 메모리 안에 2라는 숫자가 들어오죠. 그럼 여기에는 최소한 4개의 정보가 들어옵니다. 1, 1, 그리고 연산자 하나 들어가고 그에 대한 결과값인 2라는 게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출력을 합니다. 글로 적어놓거나 말로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그 결과값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장치를 우리는 주기억 장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주기억 장치는요, 디지털 기기가 전원이 공급되어 있을 때만 작용을 하고 있다가 디지털 기기의 전원을 오프하는 순간 그 워킹 메모리에 올려놨던 모든 데이터는 소실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휘발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휘발성이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증거로 수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디지털 기기의 전원이 사라지기 전까지 그 상황을 그대로 덤프를 떠서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이제 통신로상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는 이제 디지털 기기가 어떤 연산을 하기 위해서 주 기억 장치에 있는 것이 휘발성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또다시 통신로상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군가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전화를 해서 상대방 전화를 받죠.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대화를 하면 그 음성 신호가 디지털로 변화하면서 상대방이 도달할 때까지 유지가 되지만, 상대방이 한번 인식을 하고 나면은 그건 소실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태핑을 해서 그 통신로상에 있는 걸 실시간 태핑을 해서 그대로 오는 정보를 긁어내야지만 그걸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휘발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휘발성하고 약간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는 비휘발성과 준휘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전에 1하고 2를 더해서 2라는 거를 나왔어요. 그럼 우리 그 연산들에 대한 과정을 저장해 놓고 싶어요. 2라는 값을 저장해 놓고 싶으면 그걸 2를 어떻게 해요? 세이브 시킨 다음에 하드 드라이브나 플래시 메모리에 아예 저장을 해 놓죠. 그렇게 되는 애들은 나중에 디지털 전원을 파워를 오프해도 그대로 디지털 형식으로 남아 있고, 나중에 그걸 다시 온을 시켜서 주 기억 장치에 처리를 하고 싶으면 그걸 그대로 불러오기를 해가지고 주 기억 장치에 올리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그 하드 디스크나 플래시 메모리나 이런 저장 장치에 남아 있는 것들을 우리는 비휘발성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CCTV와 소프트웨어 동작 로그에 대해서는 이제 준휘발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CCTV에 있는 것도 당연히 어떤 영상이 촬영을 한 거를 그 다음에 CCTV에 맞물려 있는 드라이브에다가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비휘발성인 상태이긴 한데, 이 전체 과정을 보면 CCTV는 영상으로 촬영하고 24시간 기록을 하기 때문에 영상이 저장되는 디지털 데이터 공간이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저장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다시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저장되어 있던 부분을 자동으로 삭제하겠죠. 그런 경우 우리는 준휘발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하나의 하드 드라이브에 멈춰 있는 상태에서는 비휘발성이 되지만 CCTV의 작동 전체 구조를 봤을 때는 앞에 있는 것을 밀려서 삭제된다. 그렇기 때문에 준휘발성이라고 표현하고요. 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그라는 거는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로그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통나무라는 뜻이에요. 통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들었어요. 배를 만들어다 보니까 그 배를 타는 사람들이 어떤 걸 기록하기 위해서 통나무에다가 각인을 시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항해일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해일지. 실제로 어떤 것들을 오퍼레이팅을 하면서 그 과정을 그대로 적어내는 일지를 우리는 항해일지라고 하고, 거기서 유래돼서 우리는 로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동작을 할 때마다 그 과거의 기록들, 그리고 하드웨어가 동작할 때마다 어떠한 기록들, 그리고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누가 로그인을 하거나 로그아웃을 할 때마다 적어놓는 그런 기록들, 그리고 통신 회사에서 누군가가 전화를 했고 몇 분 통화를 했고 누구에게 전화를 했거나 라는 것들은 다 임의로 설정한 기간 동안만 저장을 해놓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실제로 그 시스템에서 또는 그 관리자가 정해놓은 그 저장 기간 동안에 만 남아있고, 그 기간이 넘어가면은 앞에 것부터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건 준휘발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휘발성, 준휘발성, 휘발성이라고 하는 거는 수사할 때, 조사할 때 어떻게 쓰느냐? 과거의 것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어떠한 때 남아있는 증거라는 것을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한 19일 됐다. 19일 전에 남아있는 증거다라고 하면은 그 증거가 저장되어 있는 매체가 휘발성인지 비휘발성인지 준휘발성인 걸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만약에 휘발성이라고 하면 이미 날아갔겠고,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거라고 하면 당장 그런 수집을 해야 될 문제가 남고, 준휘발성인 경우에는 그것이 휘발되기 전에 빨리 가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복제 용이성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아날로그 데이터 같은 경우를 똑같이 복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편지를 또는 계약서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종이도 똑같아야 되고 글씨체도 똑같아야 되고, 그 글씨가 언제적 우리가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0년 전에 만든 걸 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그 잉크가 10년 동안 변했어야 되고, 그리고 똑같은 잉크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필체도 똑같아야 되고 필압도 똑같아야 됩니다. 그게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똑같은 걸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반면에, 디지털 데이터는 결국 그 저장 매체의 특성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저장 매체에 들어가 있는 0과 1이라고 하는 값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데이터는 완벽하게 복제가 가능하다. 그런 것들 특성이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 이제 VHS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녹음 테이프 같은 거를 보면 마그네틱으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마그네틱에 저장되는 마그네틱 강도, 그것도 다를 수 있고요. 오랫동안 여러 번 복제를 할 경우에는 그 마그네틱 선이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원본과 복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데이터는 아날로그 데이터하고 달리 복제가 용이하고 완벽하고, 그리고 무한정 복제해도 첫 번째 원본과 똑같은 값만 갖고 있으면 완전히 똑같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제 용이성 때문에 법적 대우하고 원본 동일성이라고 하는 이슈가 생겨요. 법정에서 볼 때 이렇게 할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살인에 사용됐던 칼, 이걸 복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원본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법정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데이터는 아까 전에 비가시성 때문에 전문가가 전문적인 도구를 통해서 데이터 건드려야 돼요. 건드리고 그 데이터가 삭제된 거는 복구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원본을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똑같은 거를 사본을 해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법원에가 제출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렇죠. 야, 이거 사본으로 분석한 거 아니야? 그럼 과연 원본하고 분석한 거 값이 똑같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래? 그러면 수사기관에서는 얘기해야 되겠죠. 아, 우리가 사본으로 분석을 하긴 했지만요, 원본하고 완전히 똑같은 걸 했습니다 라고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사본을 떠서 분석한 대상이 된 그 사본이 원본하고 완전히 똑같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우리는 해시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변조 용이성도 이제 또 다른 특성이지만 이거는 이제 복제 용이성하고 같은 말이죠. 거의 같은 말이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어떤 문서를 변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존의 서명을 없애야 되고 긁어내거나 다시 써야 되고 그죠? 이런 방법이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0과 1의 값만 변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변조가 용이하다. 그거는 복제가 용이하던 것과 그 원래 그 성질이 원천이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측면에서 쓰이게 되냐면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항상 우리가 디지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양방향을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 용의자. 용의자 입장에서 하나가 필요하고요. 수사기관에서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변조하기 쉽다. 이거는 삭제하기 쉽다는 얘기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자기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아이폰이나 아니면은 뭐 갤럭시 폰을 이제 압수를 당했다고 칩시다. 그럼 수사기관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그거에 대한 차폐를 해야 되죠. 왜? 변조가 쉬우니까. 그리고 자동으로 변조할 수 있으니까. 또 하나의 입장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여기서 접근할 수 있는 게 클라우드에 남겨져 있다고 하면, 용의자는 원격 접속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변조하거나 삭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들을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죠. 이게 이제 용의자 입장이고요. 그럼 수사기관에서 변조하는 건 뭐냐? 증거를 위조죠. 증거를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에 있는 증거들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그거를 변조를 하거나 아니면은 수정을 하거나 위조를 하거나 여러 방식으로 행동을 하려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 정해져 있는 시간과 공간의 한구도 내에서 똑같은 물건 또는 그 물건을 변경해야 되는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어렵죠. 근데 디지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어떻게 변조가 됐는지도 추적하기가 일부러 로그를 남기지 않고는 추적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이거를 변조했다고 하면 이거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은 특성을 갖고 있지만 이거를 용의자적 측면에서 어떻게 그 특성을 이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과 수사기관에서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지털 서명 기술은 어떻게 쓰이느냐? 예를 들어 계약서를 만듭니다. 우리가 이제 뱅킹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계약서를 이제는 뭐 전자문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그 계약서에다 서명을 했을 때 당신이 한 거냐 한 게 맞아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걸 디지털 서명 기술이라고 합니다. 서명 기술은 암호를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시게 되면 암호의 반대 방향으로 서명을 응용을 하거든요. 암호 기술이지만 암호 기술을 반대로 응용하는 거 우리 서명 기술이라고 해서 결국은 요점은 내가 내 프라이빗 키,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열쇠를 가지고 어떤 것을 표시를 했다고 하고 상대방이 그 내 프라이빗 키, 내 키하고 완전히 한 쌍이 되는 그거에만 맞는 공인된 퍼블릭 키를 갖고 열려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간접적으로 내가 프라이빗 키를 갖고 있는 친구가 이거를 서명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것이 우리는 디지털 서명 기술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암호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데이터 변조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기관이 충분히 데이터 변조를 해서 이 사람이 유죄의 증거를 일부러 심어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당연히 저는요 이걸 변조하지 않았어요 라는 것을 법원에다가 설명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 다시 한번 얘기 나오는 게 무결성 입증. 변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내가 수집할 때 그때 원본을 그대로 수집을 했는데요. 지금 내가 분석한 것도 그 데이터 그대로고요. 법정에 제출한 것도 그걸 그대로 변하지 않은 거예요. 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해야 되고 그것과 가장 입증하기 쉬운 도구는 해시함수다. 라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성이에요. 대규모성은 이게 압수수색에서 대단히 중요하고요. 압수수색에서 대규모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대규모라고 하는 크기에 대해서 여러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정보 저장 매체가요. 집적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비용이요. 싸져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 많은 양의 정보를 저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가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 기가바이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기가바이트는요 여러분이 원 트럭 로드라고 합니다. 원 트럭 로드 무슨 얘기냐면은 1기가바이트를 가지고 저장할 수 있는 양은요 하나의 트럭에 실을 수 있는 문서의 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테라바이트는
1GB 1024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1024대에 실려있는 문서의 양을 그 문서와 같은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많은 문서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버시, 그리고 그거를 침해해야 되는 수사기관의 상황,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슈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거대한 양의 데이터 때문에 사생활 침해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사기관의 측면도 있지만 데이터 포렌식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의 한계로 인해 가지고 실제 포렌식의 효율성 측면에서 되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대량의 데이터를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그리고 특히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검색을 해서 제대로 된 증거를 추출해내느냐가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법률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초국경성의 문제인데요. 초국경성의 문제는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대량의 데이터를 아주 쉽게 삭제, 변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폰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 놨다고 해서 거기만 있는 게 아니죠. 그걸 어떠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똑같은 데이터가 정말 많은 곳에 산재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압수수색을 한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물리적 장소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형사소송법은 근본적으로 유체물에 관련된 물리적인 환경을 토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에서 접근하는 것을 과연 그러한 유체물에 정해져 있는 유체물을 기준으로 한 압수수색 제도를 활용해서 과연 데이터에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업을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에서 우리가 압수영장을 집행한다고 했을 때 기업에서도 여러 가지의 디스트리뷰트 된 있는 저장 매체에다가 저장을 해요.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파일을 저장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나라에 있는 서버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 서버에 있는지, 아니면 베트남에 있는 서버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파일이 그 한 서버에 있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여러 군데에 쪼개져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압수수색영장을 집행을 해서 갖고 올 때 실제로 물리적인 서버는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서 발행한 영장으로 그걸 갖고 올 수 있어? 라는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런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가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특성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 특성은 지속적으로 언급이 될 예정이니까 현재까지로 개괄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